안녕하십니까. 재테크 프로 이창환 강사입니다. 이 재테크 프로에서 우리가 진행할 그 중에서 생활과 법률, 재테크와 관련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내가 궁금했던 거, 이런 거를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쭉 스토리로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재산 상속 관련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경우, 두 번째는 부자인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거죠. 근데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무런 유언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 이제 큰형한테 이제 귓속말로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동생이 물어봤죠. 형한테. 형, 아버지가 마지막에 형한테 뭐라 그러신 것 같은데 뭐라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형이 나보고 다 가지시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동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형? 재산은 똑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형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다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 상속이 1년에 형제들끼리 싸우는 그 소송을 통해서 싸우는 경우가 1년에 한 1000건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소송에 대해서 이제 많이 민감한데 결국은 형제들끼리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님이, 어머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죠.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았다 하더라도 재산 분쟁만 되면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말이죠, 내가 형한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변호사 비용, 무슨 비용 이게 다 떼고 나서 찾아올 수 있는 게 5천만 원이에요. 근데 형을 이제 영원히 못 만나. 소송을 통해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그럼 소송하시겠어요? 5천만 원인데요. 아니면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소송하셔서 찾아오겠어요? 그리고 형은 영원히 못 만나, 소송하면. 이런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삶에 좀 여유가 있으신가 보네요. 거의 포기하신다는 거 보니까. 그럼 이쪽에 계신 분은 만약에 5억이야. 하시겠어요? 소송? 그거 힘들죠. 그죠? 포기하기. 네. 5억, 10억 이렇게 올라가면 포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을 하려고 할 때 보면 가족끼리 다 모여서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가시면 이제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자녀 명의로 이제 상속이 진행이 되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 그래가지고 상속인들이 모여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도장을 안 찍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도장을 왜 안 찍겠어요? 나한테 일정한 부분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부자만이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어떤 이제 그 분의 말에 의하면 아버님이 임대주택에 사셨는데 실제 아버님 빚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건 한 8천만 원 정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을 계속 아드님이 모셨으니까 결국 돌아가셨으니까 그 재산을 아드님 명의로 바꾸면 되는데 상속이 진행이 되면 되는데 왜 진행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나머지 여동생들이 4명이 있는데 반대를 하더라 이거죠. 왜? 자기한테 일정한 부분을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상속 지분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갈등, 그러한 것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그림에 이제 우리 가정에 이런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그 고민들을 하게 돼 있는데 할아버지가 있고 거기에 할머니 2분이 계시죠. 큰할머니는 호적상 배우자. 같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할아버지는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작은할머니예요. 작은할머니고 거기서 이제 큰할머니 밑에 자녀가 큰아들, 둘째 아들, 딸 그렇게 있고 또 작은 할머니 밑에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런 가족일 경우에 할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즉 유언을 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주시거나 이런 게 없이 돌아가신다. 우리나라가 유언을 안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9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언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유언 안 하고 돌아가세요. 대부분 어떻게 되냐?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상속인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가 아파트가 더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토지가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 신도시가 들었을 것 같은 정보도 있고, 이런 이제 서로 간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데, 이렇게 더더구나 여기는 지금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 경우에는 아버님이, 할아버님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시면 소송으로 이어질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소송으로 가는 경우인데, 여기서 할아버지께서 지금 호적상 배우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큰할머니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살고 있기는 작은할머니랑 살고 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면 큰할머니하고 작은할머니 중에 누가 상속인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데 그 배우자란 법정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을 하는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어느 쪽이시겠어요? 자, 호적상은 누구로 되어 있다고요? 큰할머니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살고 있기는 작은할머니랑 살고 있고 거기서 애도 낳고 여기 살고 있는데 큰할머니랑 같이 안 산 지는 30년 됐어요. 호적에는 큰할머니가 되어 있고 무슨 이유 때문에 호적이 올라간 거죠? 네,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호적이 올라간 겁니다. 부부는 사랑과 믿음과 우정으로 만난 게 아니고 법률로 만난 사이입니다.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즉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큰할머니는 30년 동안 같이 안 살아도 당연히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이죠.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같이 살고 있는 작은할머니는 호적이 없다는 이유로 같이 살고 있는데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아니면 포함시키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부유층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에 이제 많은 이제 그 고객들이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자, 작은할머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상속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데 왜 죽여야 됩니까? 그동안 한이 맺혔다 그래요. 작은할머니한테. 그 작은할머니를 상속은 절대 반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으로는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 재산 상속은 철저하게 법적 배우자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 아세요. 자,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만 상속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거죠.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분만 법적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 큰아들 지분 1, 둘째 아들 지분 1, 딸 지분의 1, 지분 1. 작은할머니 속에서는 작은아들은 어떨까요? 작은아들도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자, 호적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주는 것이고 상속인이. 호적이 없으면 제외된다? 호적이 없으니까? 아니죠. 부모 자식 간에는 신고로서 맺어진 게 아니라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했느냐 혼인신고 배우자랑 했느냐 거기서 나는 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핏줄이냐가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상속법의 두 가지 틀, 부부는 신고로서 효력이 생긴다. 부모 자식 간에는 태어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즉 부부는 법률로 맺어진 사이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피로 맺어진 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작은아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분, 자녀들은 똑같이 지분 1대1대1대1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배우자는 1.5 더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정 상속 지분인데 그러면 상속인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상속인의 순서를 한번 먼저 보고 갈게요. 자, 상속 순위. 제1순위가 직계 피상속인의 직계 피속. 거기고 배우자가 있으면 거기에 배우자랑 같이 받는 게 제1순위자입니다. 제2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거기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로 이제 받는 건데 이때 1순위하고 2순위가 서로 나누는 게 아니고 1순위가 있으면 1순위가 다 갖는 거고 2순위는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만약에 10억의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제 아내가 있고 우리 아들이 있고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상태에서 제가 먼저 사망을 한다라고 하면 제 재산 10억은 제 배우자하고 제 아들이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 어머님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2순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순위니까 1순위가 없어야 올라간다. 그럼 2순위도 없다. 부모님 안 계신다. 그러면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가 3순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사순위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반계열족. 그래서 4촌까지 상속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순위 없으면 2순위, 2순위 없으면 3순위, 3순위가 없으면 4순위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상속 순위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라서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법정 배우자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법정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저한테 상담을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인데 35살쯤 된 여성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남편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을 한 지 6개월 됐어요. 근데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차일피일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간 동안 혼인신고 안 하고 있으니까 아직 법적 배우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남편이 출장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남편 명의의 소유 아파트 3억, 거기다가 생명보험금 3억이 나왔어요. 생명보험금 수익자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결혼한 이 여성분 상속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혼인신고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인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1순위가 자녀잖아요. 지금 자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2순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상속이 되게 돼 있어요.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혼인신고 안 했다지만 제가 며느리인데 저한테 한 푼도 안 주시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쫓아낸 거예요. 저리 가! 너는 어차피 호적에도 없으니까 며느리가 아니라 쫓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울면서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 제가 하나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겠어요? 혹시 임신을 하셨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임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달라지나요? 민법에 태아는 상속 순위에 있어서는 태어난 자와 같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나 이미 태어난 아이나 그 아버지의 애라는 것만 확실하면 당연히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상속 순서에 있어서는 1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인 2순위자가 아니라 그 어머니 뱃속에 그 할머니가 2순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녀가 있는 그 태아가 1순위가 된다는 거죠. 다만 살아서 태어난다는 전제하에서 그 상속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적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 태어나면 이제 그 태어난 애한테 이제 재산을 물려주고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그 아이를 이제 재산의 관리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상속이 바뀌어지고 상속이 어떻게 순서가 바뀌고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서 유언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상속에서 법정 상속으로 가느냐 유언 상속으로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언이 1순위예요.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으로 가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95%가 유언 없이 돌아가신다. 거의 법정 상속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그렇게 힘드냐면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아버님을 이제 찾아뵙고 아버님 공부 잘하고 왔습니다. 그때 아버님 미국에 있는 것 중에 좋은 제도가 하나 있으면 하나 좀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지 미국 사람들은 유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유서를 써 놓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제가 아버지한테 잣더리로 맞는 줄 알았습니다. 너가 벌써 유서를 쓰라는 얘기를 끊느냐? 벌써 아버지 재산에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녀분들이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유서를 써달라는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은 아버지나 어머님이 부모님이 결정을 하시고 부모님이 판단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재산은 누구 거니까? 아버님이나 어머니 거니까 재산의 소유권자가 그 판단을 내리고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언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언 문화를 제가 보급시키려고 열심히 지금 그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늘지 않는 게 이 유언 사례입니다. 유언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갖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싸우고 이러는 거를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유언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덜 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아버님의 뜻이 이런 거니까 우리 아버지 뜻대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으로 가니까 그럼 답답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더 심각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가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1순위, 2순위가 없는 경우를 한번 보세요. 내가 고아로 지내는데 어떤 분은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결혼 안 하셨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셨고 결혼 안 했으니까 배우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순위 직계비속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혼 안 했어. 애도 안 낳았으니까. 배우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없죠. 형제자매 없어요. 고아예요. 자, 그런데 이분에게는 누가 남아있느냐? 사촌이 있었어요. 사촌이. 그 사촌이.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갑자기 돌아가신 건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원래 꿈은 뭐였냐면 가족이 없기 때문에 물려줄 만한 가족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 기부하고 돌아가시는 게 평소의 목표이고 꿈이시고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살아생전에 사회에 기증을 하시든지 아니면 유언으로 남겨놓으시든지 유언장에다가 내가 어떤 사회 단체에다가 기부한다 이렇게 유언장을 만들어 놓으신 형식을 절차를 밟아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는데 아무런 그 대책을 안 세워놓으신 상태에서 병원에만 그냥 계시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속이 유언이 없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넘어간다? 법정 상속으로 넘어간다. 그럼 상속인을 찾아야죠. 그래서 국가에서 1순위 그러니까 없고 2순위 없고 3순위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경우인지 4순위인 사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촌한테 연락을 했죠. 이런 분 아시냐니까 안다. 왜 그러시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족이 없으시니까 사촌 되시는 분이 찾아가셔서 장례를 치르시라 했더니 그 사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왕래 안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연락도 안 하고 지내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러 그걸 하느냐. 그냥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그러세요? 용인에 100억짜리 땅을 남겨놓으셨는데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사촌들이 전국에 있는 사촌들이 다 모인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냥 땅그락을 맞게 생긴 거예요. 사촌들이. 이게 원래 목표셨어요. 그 돌아가신 분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회에 기증하거나 기부하거나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촌에게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소송을 하겠다고 나타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유언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언을 남겨놓으셨냐니까 녹음기에다가 유언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녹음기에다가. 녹음도 유언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녹음의 방식은 자필, 공증, 비밀, 녹음, 구수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녹음도 형식을 갖추면 녹음 유언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유언이 먼저 법정 상속보다 유언이 먼저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만약에 유효하다면 당연히 이대로 집행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유언 우리가 녹음을 했다 그러니까 그럼 녹음기 한번 들어보자. 녹음기 틀었더니 뭐라고 들어가 있느냐. 할아버지 찾아오시는 분도 없고 그런데 저한테 재산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죠. 이분이 누구냐면 병간하던 분이거든요. 6개월 동안 병간하던 분인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유언 그 녹음에 의한 유언을 받아 놓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할아버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으신 것 같은데 저한테 재산을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러신 거예요. 아무런 내용 없이 소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녹음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안 있겠죠.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중환자실 가가지고 할아버지 재산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나 상속되게요? 네, 그건 아니죠. 그런 경우는 유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판례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녹음 유언도 형식을 갖춰야 되고 자필 유언도 형식을 갖춰야 되고 공증도 마찬가지. 다 이 유언은 형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유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인 자필 유언의 경우도 반드시 갖춰야 될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성명, 두 번째 주민번호, 세 번째 주소, 네 번째 유언 내용, 다섯 번째 날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게 자필 유언으로서의 형식이죠. 이렇게 자필 유언 형식이 있듯이 나머지 유언 방식도 형식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유언 방식에 의한 형식을 갖춰놨을 때 법정 상속보다 우선을 한다는 거고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 분배가 일어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큰애한테는 내가 살던 아파트를 주고 둘째한테는 사업을 잘할 것 같으니까 내 사업체를 주고 셋째한테는 신도시가 들었을 만한 그 토지를 주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내가 유언을 남겨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을 하니까 다 지분대로 얽혀 있기 때문에 토지도 n분의 1, 아파트도 n분의 1, 회사도 n분의 1.
서로 간에 자기가 원하는 걸 갖겠다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을 미리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언이 없을 때 법정 상속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자, 병원에서 아버님이 큰애한테 큰아들한테 귓속말로 이 재산은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둘째 동생이 그 소식을 들었다 한들 둘째 동생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법정 상속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다 같이 n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다툼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속 순서는 어떻게 되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거기 배우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속 순위. 거기에 또 맞춰서 지분은 어떻게 되냐? 지분은 아까 말씀드리고 자녀는 다 1대 1대 이렇게 숫자, 명수에 따라서 지분이 나눠지고 배우자는 1.5 이렇게 이제 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이제 분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잘 합의가 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다 만들어서 도장을 다 찍으면 끝나는데 그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분쟁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열심히 모으는 거, 그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모아가지고 중요하게 계속 쌓아지고 늘어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물려주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상속 문화에서만큼은 아직도 후진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유언을 거의 안 한다라는 거죠. 선진국들은 대부분 유언들을 많이 하시고 돌아가신다는 거죠. 왜? 내 재산 내가 정리하고 내가 주고 싶을 때 주고 내가 어떻게 분배할 거 이걸 내가 정하는 건데 그걸 내가 결정을 해야 되지 왜 자네들이 지네끼리 싸워가지고 지네끼리 나눠 가지느냐 말이죠. 그 결정을 내가 하겠다. 이게 바로 유언의 의미이고 유언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부부는 법률로 맺어진 사이이기 때문에 법으로 끝나면 끝나요. 남남이 돼. 부부는 이혼함으로써 끝나. 더 이상 법적인 의무가 권리가 없어 서로 간에.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에 끈끈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속법의 두 가지 틀. 부부는 법률로 맺어진 사이고 부모 자식 간에는 피로 맺어진 사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상속 순서는 이렇게 말씀드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고 4순위 넘어가면 그 다음은 예를 들면 같이 이제 동거생활 했거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거기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이제 연고자들한테 좀 일정한 재산이 좀 갈 수도 있고요. 그게 또 없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제 가도록 되어 있는 게 상속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부부는 법률로 맺어진 사이고 부모 자식 간에는 이제 피로 맺어진 사이니까 이 자녀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즉, 둘째 아들이 사망하고 없어요. 미리. 즉, 할아버지가 사망을 했을 당시에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몫이 생기는 건데 아들이 벌써 이미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부잣집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장남들이 많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미리. 그러면 장남한테 가야 할 그 재산, 여기서는 둘째 아들이 되겠죠. 둘째 아들한테 가야 될 그 재산, 상속 재산, 이게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그 둘째 아들의 몫, 둘째 아들이 살았으면 받을 수 있었던 그 몫은 누가 가져가느냐. 그 큰아들 아니면 딸 어느 쪽으로 가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때 발생되는 게 둘째 아들의 몫을 누가? 만약에 아직도 작은 며느리가 호적에 있다라면 작은 며느리하고 손자가 1, 작은 며느리가 1.5 이런 지분으로 가져가게 되고 작은 며느리가 재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작은 며느리는 빠지고 손자가 100% 다 받는 거. 이걸 전문용어로 대습 상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몫만큼 둘째 아들의 몫만큼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받아가는 걸 대습 상속이다 이렇게 얘기 드린 거고 딸도 똑같은 지분이 있어요. 딸도 과거에는 딸은 출가한 딸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딸도 똑같은 지분을 줍니다. 제가 상속 관련해서 싸우는 걸 보면 딸 누구가 있어요? 사위. 아들은 누가 있어요? 며느리. 이렇게 며느리와 사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싸워요. 그중에 특히 며느리들은 아주 거세게 나옵니다. 아주버님 상속재산에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이 나눠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 사위는 눈치를 좀 봅니다. 사위들은 눈치를 보지만 그래도 속내는 야 이거 받는 게 좀 있지 않을까? 당신이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표시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위들. 그래서 이런 상속인 중에 상속인과 혼인관계가 맺어져 있는 며느리라든가 사위들의 상속재산에 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버님이 좀 복잡한 재산 관계를 갖고 있거나 가족 관계를 갖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소송으로 결론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서로 간에 왕래가 잦아가지고 친한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더더구나 왕래 안 하고 살아생기는 서로 싸운 집안에서는 다 뭐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장례식 치는 그 와중에도 싸워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받은 거 있지 않느냐, 살아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거 있지 않느냐, 그거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받은 거 다 포함시키자. 그러니까 이번에 당신 빠져야 된다. 또 거기에 또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기업은 인정받아야 된다.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히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뭘 해놔라? 평소에 유언을 해놓는 그런 생활.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나 평소에 재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지 계획을 짜 놓아야 된다는 거. 사회에 기증을 할 거면 뭘로 기증할 건지, 회사를 상속을 시킬 건지, 증여를 시킬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상속으로 가게 되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는 거의 소송이, 돌아가시고 나는데 자녀들끼리 소송하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화목하게 서로 양보하고, 기꺼이 양보하고, 서로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산이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모습들인데, 재산이 없어도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언이 필요하고 미리 계획을 짜두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런 계획이 없을 때 법정 상속으로 가게 되고, 법정 상속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그리고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가 진행이 되고, 그 상속 절차 진행이 되는 와중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고, 분할 협의를 도장을 맡으면 그 다음에 상속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세금 내야 될 거 내고, 세금은 이제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 돌아가신 때로부터 그 달 만료해서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세금은 또 누가 낼 거예요? 큰애가 냅니까? 둘째가 냅니까? 세금은 누가 냅니까? 상속세? 서로 받은 만큼 거기서 배분해가지고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돌아가셨는데 세금은 누가 낼 건지, 누가 뭘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 분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정 상속 순서, 법정 상속 지분, 예외의 경우, 즉 법정 상속으로 가지 않고 유언으로 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유언을 안 미쳤다. 그럼 그 유언서를 어떻게 집행하면 되는 건지, 이게 공증을 해놨는지, 자필로 해놨는지, 녹음을 해놨는지,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형식을 갖췄으면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으로 가게 되고, 법정상속으로 가게 되면 서로 간에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싸우고 다툼이 생겨서 진행이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더 이상 왕래를 안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산상속 분할에 대해서 다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강의를 했는데 상담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 상담의 대부분은 결국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 서로 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싸우는 다툼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는 거죠. 사실 힘든 사회에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힘들 때 1억이라든지 몇 천만 원이라도 하물며 내가 받을 수만 있다라면 훨씬 더 좋은 어떤 그런 기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가족을 잃는다는 거, 그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형제들끼리 이제 큰애, 둘째, 셋째 쭉 있잖아요. 근데 아들을 더 많이 주실 거예요? 딸 더 많이 주실 거예요? 물어보면 70% 정도가 아들을 더 많이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죠. 요즘 딸들이 옛날 같지가 않죠. 그래서 오빠가 많이 갖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포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포기들을 잘 안 합니다. 소송을 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굴 더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많이 줄 수 있는 부분도 또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유류분 얘기 드릴 때 우리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내가 분배를 하고 싶은 만큼 분배할 때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분배할 거냐에 대한 결론을 내가 내려야 된다는 거. 딴 사람이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분에 인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싫다, 아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 아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은 아들이 하나 있다, 도박하고 돈 씀씀이가 너무 해퍼가지고 도저히 얘한테는 재산을 주면 다 날릴 것 같다, 이러면 손자한테 바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언으로 손자한테
바로 내가 재산을 주겠다. 이게 손자는 아주 똑똑하고 재산 관리도 잘할 것 같다. 그럼 손자한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시면 손자도 장성했을 테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너무 요즘은 뭐 100세 시대다 그래가지고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많은데 최소한 볼 때 한 80세 이후에 돌아가신다고 보면 80세가 되면 손자도 뭐 장성을 했을 테니까 그럼 손자한테 다이렉트로 이제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계획을 짜면. 근데 그게 유언으로 안 이루어지면 손자한테 다이렉트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은 재산 상속에 대해서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